자, 안녕하십니까.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재경관리사 빈출 적중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인데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재경관리사 책은 물론이고, 회계관리 1급, 그 다음에 한국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 그 다음 세무회계 뭐 2급, 1급, 2급, 3급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기업회계책, 그 다음에 세무사 회계사용 회계학, 그 다음 또 세법책, 심지어는 ERP 책까지 내고 있고, 추후에 우리 공무원 세법, 공무원 회계학이 또 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이고, 책 어디까지 써봤니? 갈 때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에 대해서 또 강의를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점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갈갈할 거예요.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재경관리사 시험은 문제은행식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은행식 출제. 특정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재탕, 3탕, 4탕, 5탕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경관리사나 우리 회계관리 1급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게 아니라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제 교재 이제 기출문제 특강이라는 교재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모든 기출문제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기출문제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재탕, 3탕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출문제를 추가시키지 않고 새로 출제된 신유형 문제만 계속 추가시키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출문제가 다 있어요. 기출문제 특강이라는 교재에 양이 많아요. 다 풀어보려면. 자, 따라서 이번 우리의 이 강의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말 그대로 빈출 적중 특강.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똑같은 문제들이죠. 쫙 취합을 했어요. 기출문제 중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이론이 어떤 건 있는지 핵심 이론까지 좀 폭발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실제 시험장에 딱 갔는데 시험지를 딱 펼쳤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재경관리사 빈출 적중 특강, 이 교재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숫자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40문제, 세무회계 40문제, 원가관리회계 40문제. 그 중에서 똑같은 문제가 총 120문제 중에서 똑같은 문제가 90문제 내지 100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여러분들은 볼 겁니다. 즉, 그 90문제 내지 100문제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빈출 적중 특강 교재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황당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중요성이 있다는 걸 좀 감지를 좀 하시고,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이론에 대한 강의도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신유형 문제가 20문제 내지 30문제가 추가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맞춰야죠. 자, 어쨌든 똑같이 출제되더라도 이 문제의 메커니즘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는 이론적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문제가 약간 변형이 되거나 신유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적중 문제에 대한 풀이뿐만 아니라 핵심 이론 강의까지 병행해서 완벽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자, 따라서 우리 그 교재의 구성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꼬라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첫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딱딱 끊어갑니다. 빈출 적중 특강 1 하면 한 페이지 나와요. 2 하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3 하면 다음 페이지예요. 딱딱 끊어갑니다. 자, 한 페이지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빈출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거에 대한 해설이 또 딸려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이론이 또 제시가 되고, 이 핵심 이론에 대한 강의는 물론 기본 강의에서 우리 다 했던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만, 너저분한 쓰레기들은 안 합니다. 핵심 이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이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변형되거나 신유형으로 2단 엽차기, 3단 엽차기가 됐을 때 이 핵심 이론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그걸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만점 맞겠죠?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교재 보세요. 관련 기출이다 해서 또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 관련 기출은 요 빈출로 제시된 이 문제와 중요성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만 관련되어 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본다, 이런 뜻입니다. 얘를 보고 나면 얘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 서술형 야부리 문제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2번에 가서 틀린 말이 나오고 있죠. 그게 답입니다. 이 야부리 문제의 이 오답 노트, 이게 바로 말장난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싸그리 제시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말장난 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 틀렸다 이거예요. 왜 틀렸느냐, 그것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서술형 야부리 썰 푸는 문제에서 답으로 나오는, 다음 좀 틀린 것을 했을 때 그 틀린 문구, 그것들이 이 말장난에 전부 정리가 되어 있고 왜 틀렸는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놈은 우리가 요 놈을 딱 하고 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따라서 특별한 일 없는 한 이 말장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 그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우리 재경관리사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강의의 좀 구성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론 뽀개기. 자, 일명 단기 합격 특강이라는 별도의 교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회계를 전혀 모른다. 회계 회자도 못 들어봤다.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기출문제 특강이나 우리 빈출 적중 문제 특강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데. 그만큼 우리 강의 기출문제 특강이나 빈출 적중을 듣기 위해서는 회계 원리 이상의 어떤, 또는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떨어진 적이 있다. 어떤 식으로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없다. 이론 먼저 접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함부로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강의, 기출 뽀개기.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교재명 기출문제 특강이라는 별도의 교재가 있습니다. 다 제가 쓴 겁니다. 기출문제 특강. 자, 나는 모든 기출문제를 전부 풀지 않으면 밤에 누워서 절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분들 많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풀어봐야 돼요. 싸그리 푼다.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막판 뒤집기. 교재명 빈출 적중 특강. 글자 수가 딱 맞죠? 제가 이런 거에 좀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글자 수가 딱딱 맞아요. 자, 이렇게 빈출 적중 특강 3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빈출 적중 특강은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봤었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럼 또 이론 또 보고 이러기는 또 시간이 그렇고. 그래서 빈출 적중 특강으로 또는 기출문제 특강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질문 들어오는 게, 선생님 저는 그 대학교에서 전공자입니다.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여기에서 회계세법을 접해봤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론 뽀개기, 이론을 싸그리 또 해나가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해도 되고 상관없지만은 어느 정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특강이나 빈출 적중 특강으로 막바로 이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그냥 너무 그냥 설레발치면서 그냥 허접으로 배웠다. 이럴 경우에는 뭐 이름 뽀개기 봐야 됩니다. 또 머리에서 또 다 날아갔다. 회계세법이 워낙에 휘발성이 강하다 이런 말 하죠. 자,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 우리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 상사가 너 이번 달 안에 재경관리사 자격증 안 따오면 너 퇴사시킬 거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나는 일주일 내에, 15일 내에, 보름 안에 또는 한 달 내에 무조건 합격증 받아서 위에 상사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촉박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가야 돼요. 또 그런 분들은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차근차근 하십시오. 다만 이 두 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상황을 잘 파악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다. 물론 다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 들으시면 되겠죠. 이론 듣고 이론 베이스가 빵빵해져가지고 기출문제 다 풀렸다. 이제 막판에 가서 그야말로 출제되는 문제, 계속 나오는 문제를 싸그리 그냥 숙지하고 딱 들어갔다. 시험장 갔더니 봤던 문제가 다 거기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자, 노파심에 그 두 가지만 제가 이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좀 간절함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바닥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취미 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공부를 취미로 해요. 남들이 하니까 이거 그냥 뭐 백수로 놀기도 뭐하고 남들 공부하네? 나도 해보자. 이러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까? 돈은 기본이고 인간의 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지금 다 투입되고 있어요. 취미 생활 할 거면 이 바닥 빨리 뜨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난 저 자격증을 갖고 싶어. 저 자격증은 무조건 내 거야. 정말 따고 싶어. 이런 간절함이 반드시 있어야 공부하는 자세가 180도 달라지고 순식간에 합격증을 거머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간절해. 그냥 간절한가 봐 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간절함의 100승은 돼야 된다. 이렇게 100제곱. 그 정도로 간절해야 돼요. 속된 말로 똥누 타가도 자꾸 공부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 똥 눕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식간에 지금 이 시험이 원서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 비싼 원서비 어떡할 거예요. 빨리 후다닥 해버리고 이 바닥 떠버리는 거 이게 최고의 고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좀 부탁 말씀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데 취미생활 하다가 처음에 재밌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내용이 쉬워요. 쭉 넘겨갑니다.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딱 왔어요. 에이 안 할래. 나랑 적성이 안 맞나 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험은 장기간 끌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길게는 3개월, 더 길게는 맥시멈으로는 5개월.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짧게는 일주일 내 빈출 적중 특강 딱 들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이게 이 시험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만 안 하면 합격할 수 있다. 합격증이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포기는 누구나 쓰는 말이다. 동네에 돌아다니는 트럭 갖고 돌아다니시는 동네의 배추 장사들이나 쓰는 말이 이 포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우리는 포기가 없다.
됐죠? 자, 재경관리사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절함을 가지시고 포기만 안 하면 우리는 무조건 뭐다? 합격. 콜.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적증 특강 1번.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1번에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중간에 핵심 이론 보겠습니다.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 관리회계,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 다 그냥 통용해서 씁니다. 자, 목적부터 재무회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분야다. 자, 따라서 외부 보고, 그죠? 외부 보고가 목적이다. 그다음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가 목적이다.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한다. 회사에 회장님이 계신데, 자, 이번에 우리 회사도 한번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다. 야, 이 쫄따구들, 자, 빨리 나가서 시장 조사해와. 내가 휴대폰 시장에 진출을 하면 이득이 될까, 손실이 될까? 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조사해와. 쫄따구들이 열심히 엑셀이나 한글로 보고서 작성해서 회장님께 올립니다. 회장님, 진입하시죠. 돈 됩니다. 이런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자. 자, 이렇게 엑셀이나 한글로 멋지게 작성해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즉 내부 보고, 경영자나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고를 한다. 하지만 재무회계는 외부에 채권자나 주주나 투자를 갖다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죠. 외부 보고다. 그러니까 회계정보 이용자, 말씀드렸던 주주, 채권자,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회계는 경영자 등의 내부 이해관계자. 그 다음 별거 없고, 그 다음 보고서류, 말씀드렸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등등. 자, 이런 보고서류를 가지고 있고, 관리회계는 뭐다? 보고서예요, 그냥. 이용 목적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다. 회장님, 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이 까막눈 아닌 이상 멋지게 한글로 작성해서 올리는 보고서다. 어떤 형식이 없겠죠? 뭐 기업회계 기준에 뭐 지배를 받는다는 이런 게 없겠죠. 그 다음 작성 기준, 기업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상장은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비상장은 일반적으로 일반기업 회계 기준. 이런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일정한 양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제표. 그 다음 법적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외부 보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재무 상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꼬라지고 순이익, 성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너희들 우리 회사에 투자할 거야 말 거야. 외부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있다. 자, 당연히 관리회계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그랬죠. 보고서입니다. 일정 양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 강제력도 없어요. 됐죠? 그 다음 참고사항. 저건 시험용이 아닙니다. 그냥 넣었어요. 자, 정보의 성격,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할 때 항상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 시점에서 12월 31일 기말 시점에서 추스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과거 지향적인 겁니다. 자, 하지만 관리회계는 어떻습니까? 아까 예상한다고 그랬죠?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면은 예상컨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미래예요. 눈빛이 미래지향적 정보라는 성격을 갖는다. 됐죠? 여기까지. 자, 위에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재무회계 관리회계를 비교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맨 땅에 헤딩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주된 목적,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외부 보고.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내부 보고. 그다음 보고 대상은 뭡니까?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 됐죠? 그다음 보고 양식, 재무제표. 재무회계는, 관리회계는 뭐다? 일정한 양식이 없다. 그냥 보고서다. 자, 답이 4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지를 받자마자 여러분들 시험지에 1번에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무조건 맞추고 나가는 겁니다, 이건.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말장난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말장난에 대해서는 다 했던 내용들을 리바이벌, 다시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만 제가 짚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밑에 주주와 채권자는 재무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종업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재무정보 이용자, 회계정보 이용자, 우리 회계 원리에서 처음 시작할 때 누구누구였어요? 주주, 채권자, 무슨 종업원 얘기 막 나오고 있죠? 자, 따라서 종업원도 회계정보 이용자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거 하나 챙기시고. 왜 종업원이 회계정보 이용자입니까? 종업원은 항상 급여를 인상할 요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자기 급여 인상을 하려면은 회사 꼬라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 잘 나가네. 이번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순이익이 빵빵합니다. 아, 요구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이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회사를 옮길까 말까. 이럴 때도 회사 간의 재무제표를 본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좋은 회사 가야죠. 좋은 회사로.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이제 빈출 적중 특강 2번. 자, 2번 문제, 이제 여러분 시험지에 이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입니다. 국제회계기준. 우리 기본 강의에서 뭐 상세히 설명드렸지만 간략하게. 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도 재무제표를 외부 공시하지만 외국 투자가 많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도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믿지를 않아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번 작성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덜어주자 해서 자, 우리도 이제 국제회계기준 쪽으로 갑시다. 다만 상장한테만 의무화하자. 비상장은 좀 돈이 없잖아요. 좀 찌질하잖아. 회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국제회계기준 도입하면은. 그래서 비상장에게는 조금 완화된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전 세계적으로 150여 개국이 지금 국제회계기준에 지금 통합되고 된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이제 비상장 법인도 굳이 아니 나도 국제회계기준 할래. 나 뽀대 좀 나게. 이러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으면 해. 회계 비용 쳐들여서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얘기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법인이 상황에 따라 이제 그 호황기냐 불황기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35만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장법인, 뭐 대한항공, 삼성전자 막 이렇게 상장법인이 1,700개 정도 돼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회계 비용이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회사 내의 그 재경 담당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어떤 외부 교육, 외부 위탁 교육, 그런 교육 훈련비 요것도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MVP. 자, 우리는 키워드 중심으로만 딱 알아두면 끝 그랬죠. 끝. 1, 2, 3, 4, 끝. 키워드 중심으로. 첫 번째는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다. 일명 제가 영어를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영어 좀 한다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칙,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셨잖아요. 프린시플 베이스드, 원칙. 원칙만 딱 정해주고 나머지는 니네 마음대로 해 이런 뜻이에요. 담당자의 재량에 맡깁니다. 원칙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개정 과목을 뭘 쓰든 양식이 어떻게 됐든 니네 마음대로 해. 다만 원칙을 흔들면 안 돼 이거예요. 실무 담당자가 더 어려워해요. 이런 걸. 옛날처럼 규칙 중심, 룰 베이스드라고 하는데 규칙 중심에서는 규정을 딱 해놨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원칙만 정해주고 담당자가 알아서 해라. 이게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제 외부에 위탁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자, 그래서 규칙 중심이 아니다. 기본 원칙과 방법론만 제시한다. 자, 이런 얘기고. 자, 회계 처리나 양식, 계정 과목을 정형하지 않고 다양성과 재량을 부여한다. 마음대로 해라. 원칙만 정해놓고. 그 다음,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에요. 연결 재무제표. 파이낸셜 시트라고, FS라고 쓰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중심. 자, 삼성이 있으면은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오야붕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딸린 식구들, 꼬봉들이 막 있죠. 이렇게. 국제회계 기준이 바라보는 눈빛은 개별 재무제표,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삼성생명의 재무제표, 삼성중공업의 재무제표,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전체, 하나의 실체의 관점에서 얘네가 얼마를 벌었을까? 이러한 연결 재무제표의 모든 눈빛이, 포커스가 다 거기가 있습니다. 이게 개별 재무제표 중심이 아니라는 거. MVP. 이건 뭐 다 MVP에 다. 전체 MVP. 자, 그 다음 공시 강화입니다. 공시 강화. 즉 주석량이 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재무제표 작성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주석을 요구해요. 주석에다가 별의별 사항을 다 요구합니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재무제표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KIFRS에서 요구하는 주석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하나하나 다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시해야 될 양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 공정가치 확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정가치. 모든 자산 부채를 다 공정가치, 시가로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하나 더 있죠. 협업 재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참고사항. 시험과 관련 없죠. 참고사항. 150개국이 합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어떤 한 나라가 야 이거 바꾸자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야 바꾸자 합의가 돼야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 재정이다. 이런 특징이 있더라 하는 얘기고. 자, 문제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음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산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할 수 없다.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틀렸고. 2번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후 주석 공시의 양이 줄어들었다. 주석 공시 양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틀렸고. 3번 국제회계 기준은 규정 중심이 아니죠. 규칙, 규정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이다. 그랬고. 4번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 뭐죠? 답이 4번입니다. 역시 틀리면 또 맨 땅에 헤딩해야죠. 자, 밑에 관련된 기출문제.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보죠. 자,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맞죠? 재량을 부여한다. 2번 모든 기업의 재무상태표는 통일 양식으로 작성된다. 통일 양식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해라. 재량으로 결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2번 틀렸고. 3번 K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다. 우리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뭡니까? 총액 표시가 원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맞는 말. 4번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즉 유동성 배열법.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야. 자, 잠시 또 이거 말씀드리죠. 자, FP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이 표시 방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 기본 이론에서 다 봤죠. 이론 뽀개기에서 다 봤습니다. 원칙이 뭡니까?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 구분법. 예외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하다. 이럴 경우에는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배열법. 둘 중에서 둘 중에 아니라 원칙 예외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 또 혹시 높아심에 시험과 상관없지만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이 뭡니까? 우리 이론 뽀개기를 안 본 사람들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면은 유동성, 비유동성 유동 항목을 표시하고 쭉 가다가 비유동을 표시하고 그 다음 비유동을 먼저 표시합니다. 그 다음 쭉 가다가 유동을 표시해요. 자, 유동성, 비유동 구분법 뭐다? 요것도 오케이, 괜찮아. 요것도 오케이. 결국 뭐다?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만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유동성 배열법은 어떻습니까? 여기죠? 유동을 먼저 배열하라. 이게 유동성 배열법이고. 자, 맞는 말이었고, 그 다음 우리 말장난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쪽 보시면은, 자,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개념체계는 계속기업과 발생주의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가정. 엄청나게 나오죠? 계속기업. only라고 할게요.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하나만 들고 있어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구로 많이 등장하죠? MVP. KIFRS의 기본 가정. 오직 계속기업 하나만 들고 있다. 자, 따라서 계속기업과 발생주의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계속기업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개념체계와 KIFRS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KIFRS보다 우선한다. 자, 개념체계가 먼저 나오죠. 공통된 사항들에 대해서 쫙 그냥 소설처럼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KIFRS 본문이 나와요. 거기서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념체계에서 한 말과 KIFRS 하는 말이 양자 간에 상충된다 하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KIFRS에서 말하는 말을 들어야 되느냐? 개념체계에서 규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보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제시하고 있는 KIFRS가 우선한다. 역시 MVP. 자, 반드시 챙겨야 되고. 자, 그 다음.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정말 공자왈, 맹자왈 정말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소설 같은 얘기죠. 자, 질적 특성 큰 개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이론. 자, 두 개로 나눕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우리 시험은 100% 근본적 질적 특성에 집중됩니다.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은 두 가지의 식구가 있어요. 그 유명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그 다음 보강적 질적 특성. 시험에는 그렇게 언급이 많이 되진 않지만은 구성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중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목적 적합성 이런 식으로 냅니다. 낼 수 있기 때문에 딸린 식구가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그 다음 이해 가능성, 그 다음 적시성과 관련해서 하나만 써두십시오. 우리 분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분기 재무제표, 반기 재무제표. 분기 재무제표는 3개월마다 작성합니다. 반기는 6개월. 우리 일반적으로는 1년치, 연차 재무제표 이렇게 작성하죠. 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1년 동안 기다리기가 막 힘든 거예요. 빨리 지금 6개월치 그 영업성과가 어떤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겠어요? 바로 이 적시성이에요. 자, 그거 하나 좀 챙겨두시고. 그 다음 포괄적 제약 요인이 나오고 있죠. 원가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 투입된 비용은 10억이에요. 근데 정보로 인한 효익은 1원뿐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원가가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10원이다. 그러면은 그로 인한 효익이 12원이다. 이렇게
효익이 더 커야 된다는 이런 제약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원가는 아니야. 재무 정보는 생성해낼 필요가 없어요. 돈 쳐들여 가지고 생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효익이 더 커야 된다. 자, 그다음 구체적으로 자, 근본적 지적 특성 두 가지, 목적 적합성, 그다음 충실한 표현. 여기에 또 딸린 식구가 또 있어요. 암기사항이죠, 이거 뭐.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읽어야 된다 이랬어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KIFRS에 있는 이 내용 그대로 그냥 문구 따다가 그냥 시험에 툭 넣어버려요.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읽어서 이건 맞는 말, 틀린 말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소설 같은 얘기죠. 자, 목적 적합성에 딸린 식구 두 개,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다음에 중요성.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읽어 주십시오. 그대로 나오니까. 자,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는다. 맞는 말 이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MVP. 이 문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KIFRS에서는 왜 그러냐?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까지도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셔도 되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보 이용자가 자기 스스로 예측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 다음 중요성.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재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이 문구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 중요성은 개별 기업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는 이제 금액입니다. 금액.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종종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소모품을 비용 처리한다. 이게 뭐랑 관계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모품. 뭐 간단하게 뭐 볼펜 하나 샀는데 100원 주고 볼펜 샀는데 이걸 갖다가 자산 처리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해나간다? 말도 안 돼요.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소액이죠. 소액이기 때문에 그 즉시 뭐다? 비용 처리하는 것이지 자산 잡아가지고 감가상각을 해나가고 이런 짓거리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중요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성이다 이렇게 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높아지면 하나 더 조금 깊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항목에 성격이나 규모 이걸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이제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액적인 크기만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자, 말장난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충실한 표현이죠. 자, 완전한 서술이 있고 중립적 서술이 있고 오류 없는 서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완전한 서술은 그야말로 필요한 모든 정보는 다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고 중립적이다. 이게 뭡니까? 편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편의. 한쪽으로 치우침. 이게 없다. 그 다음 오류 없는 서술은 그야말로 오류 없는 서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의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그 즉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 이하. 그거는 문구 정도 좀 알아두십시오. 즉, 오류가 없다는 것, 등장한 적이 있어요, 시험에. 즉,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류라는 게 오류율 0%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주 말장난, 이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아주 공자왈 맹자왈 좋은 얘기입니다. 자, 문구를 많이 읽어서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밑에 말장난에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분반기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분반기 재무제표는 말씀드렸던 적시성입니다. 적시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 아니라 보강적 질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말장난 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 자, 먼저 자산 요소의 특징에 대한 그 물음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자, 자산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것처럼 특허권,
무형자산이죠. 형태가 없어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유권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자산이 되려면 소유권과 또 필수적인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금융리스 자산 나오고 있죠. 금융리스 자산. 뭐 리스에서 다 배울 건데 리스 제공자가 아니라 리스 이용자가 자기 자산인 것처럼 자산을 잡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자산도 아닌데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감가상각도 해나갑니다. 리스 이용자가. 이게 금융리스 자산이죠. 자, 따라서 소유권이 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지출. 지출 발생과 자산 취득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이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수중. 어떤 놈이 나한테 자산을 갖다 공짜로 줬어요. 너 가져라. 실무에서는 뭐 절대 안 일어나죠.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공짜로 너 가져라고 줘버립니까? 줬다 해보면 자산을 공정가치로 잡아주시고 상대방 계정의 자산 수중이익이다. 수중이익이다 해서 이러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자산이 잡힐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현금 나간 거 아니죠? 현금 나간 게 아닙니다. 현금 지출이 없어도 자산이 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경제적 효익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MVP.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잡지 말고 비용 처리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MVP.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사례가 우리 광고비가 있어요. 광고비가 지출됐으면은 이 광고는 당해 연도의 매출의 효익을 제공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음 연도 가면은 또 광고비 또 지출해야 돼요. 차기 연도의 매출액 증가를 위해서 또 광고비가 투입됩니다. 자, 그 얘기가 요겁니다. 지출은 발생했는데 당해 회계 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잡는 게 아니라 광고비 해가지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끝나버린다. 이 문구 중요합니다. 자, 문제. 다음 중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바로 틀렸죠.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 관련된 경제 효익이 아이고 입 아파라 똑같은 얘기인데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우발 자산을 인식한다. 말 잘 만들어냈죠. 자산이든 우발 자산이든 아니란 뜻이에요. 뭐다? 비용 처리한다. 비용 처리.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시험 팁 하나 드리면 자, 실제 시험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지금처럼 했을 때 1번에 100% 틀렸죠. 그럼 1번 답 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2번, 3번, 4번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읽을 시간에 다른 문제 한 문제 더 풀 수 있습니다. 시간 싸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오답률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1번이 100% 틀렸다? 1번 답 치고 넘어가십시오. 2번, 3번, 4번 읽어봤자 역시나 아니에요. 답이 1번이에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 3, 4번은 다 이론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 밑에 관련 기출 재무 상태의 측정에 가장 관련이 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재무 상태 측정에 가장 관련이 되는 요소는 수익, 비용, 이익이다. 말도 안 되죠. 자, 먼저 재무 상태표 기초 회계 원리입니다. 자산 구성 요소가 부채, 자본. 지금 이 얘기를 모른다 그러면 이 강의 들을 자격이 안 돼요. 그 다음 포괄손익계산서 수익이 있겠고 비용이 있겠죠. 수익 마이너스 비용 하면은 이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FP는 앞으로 이제 재무상태표 FP로 씁니다. Financial Position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CIS는 포괄손익계산서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자 그렇게 쓰겠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 2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통지하고 있고 미래 경제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이다. 회계 원리 때부터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뭡니까? 자산의 정의입니다. 부채가 아니라 틀렸고 3번은 또 이제 부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산은 과거의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다.
부채의 적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 4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초회계 원리. 자, 그 다음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자, 이 포괄손익계산서 표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문제 빈출 적중은 요거 하나. 비용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성격별 분류 방법, 그 다음 기능별 분류 방법. 포괄손익계산서를 성격별로 또는 기능별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물론 이 두 가지는 뭐다? 선택입니다. 선택.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둘 중 선택하는 겁니다. 뭐 하나를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업용으로는 이 양식을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뭐다? 딱 한 가지. 바로 이 매출 원가 얘기예요. 매출 원가. 우리 수업용은 딱 요거 한 가지. 게임 끝. 분리공시가 되지 않는다. 여기는 분리공시가 된다. 게임 끝. 요걸 끝이다 그랬죠? 자,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안에 매출 원가가 보여요. 분리공시가 돼 있습니다. 다른 비용과 별도로 매출 원가하고 딱 돼 있어요. 그럼 뭐다? 기능별 분류예요. 근데 매출 원가가 안 보여요. 그럼 뭐다? 성격별 분류다. 끝. 자, 문제. 자, 다음 중 아래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보십시오. 매출 원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분리공시가 돼 있죠. 수익 다음에 매출 원가 돼 있습니다. 매출 원가. 따라서 이건 뭐다? 기능별 분류 방법이에요. 게임 끝. 1번. 매도가는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자본 항목이죠. 됐고, 맞는 말. 2번.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 하나의 양식을 어떻게 하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요렇게 작성해도 되고, 요렇게 작성해도 되고. 1 해볼까요? 자,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 자, 매출액이 얼마다? 쭉 나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얼마다? 쭉 나가서 기타 포괄손익 가감해가지고 총 포괄이익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작성해줘도 상관없고, 그 다음 두 개로 쪼갭니다. 두 개로. 자,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로 쪼갭니다. 똑같이 매출액에서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걸 보여주고 별도로 보여주고, 그 다음 얘를 끌어가죠. 이렇게 끌어가서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한 후에 총 포괄이익이 이만큼입니다라고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 하나 두 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이거는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둘 중에서 어떻게 하라? 둘 중에서 선택하라. 여기에 우리 KIFRS의 입장이다. 그래서 2번이 또 맞는 말이고. 그다음 3번. 상기 포괄손익계산서는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있다. 틀렸죠? 기능별 분류. 매출 원가가 보이기 때문에 끝. 그 다음 4번.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랬죠? 신뢰성 있고 더욱 복잡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 단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 내용을 표시한다. 즉, 둘 중에 선택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3번. 지금 이 얘기하려고 괜히 문제만 등치만 큽니다. 별거 아니었죠?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